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드릴 질문은요, 안티프레질에 관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는 그 택시 안에서 이제 가면서 오면서 그 기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기사님들한테 가장, 이 택시 기사님, 이 기사님 이 일을 하시면서 고충이 어떤 거냐 여쭤봤을 때, 목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은 이제 버스 기사 일을 하셨었는데 그 버스 기사 일을 할 때는 그래도 내가 가는 목적이 있는데 이 택시는 목적이 없어서 그게 좀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네, 그거를 그 두 가지 사례를 딱 듣고 와 정말 안티프레질이구나. 왜 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그분께서 그 고위 관직자인가요? 그리고 뭐 은행원, 그리고 어떤 그런 관료들과의 대화를 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택시 운전 기사나 배관공이나 장인이나 시장 상인들과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겠구나. 근데 저는 짧은 그 대화하는 거에서 그래도 제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와, 이게 진짜 안티프리즈란 삶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런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과 비했을 때 이분들은 어찌 보면 되게 경험 기반으로 그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현실을. 이분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안티프레질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되게 뾰족하고 좋은데요? 되게 전문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아, 안티프리즈라는 키워드 자체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머그잔 같은 거는 커피잔, 머그잔을 우리가 마시다가 떨어뜨리면 커피잔은 그냥 깨지거든요, 머그잔을. 근데 안티프레지라고 하는 건 그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질하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주세요. 이렇게 택배 박스에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프레질의 반대어가 안티프레질인데 안티프레질이란 용어가 원래 없었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프레질의 반대어면 안 깨진다가 반대어가 아니라 어떤 게 반대어가 되냐면 이제 내가 충격에 가하면 원래는 프레질하면 깨지는데 충격에 가할수록 오히려 더 탄탄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안티프레질의 개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이 왜 나왔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비롯해서 안티프레질한 사람이 있고 안티프레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안티프레질한 사람이 있고 프레질한 사람이 있는데 직업적으로도 안티프레질한 직업이 있고 프레질한 직업이 있는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현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건 제일 쉽게 명확하게 따지고 볼 수 있는 건 숫자란 말이에요. 어떤 게 자본주의에 더 이득이 되냐? 그 숫자적으로 굳이 따져 본다면 안티프레질이 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티프레질이 왜 이득이 되냐를 보면 그 안에 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내가 얻어 맞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면 심지어 내가 얻어 터질수록 더 이득이 되고 심지어 더 경제가 나빠질수록 내가 더 이득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가 나빠질수록 내가 어때요? 홀상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존에 뭐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점점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은 사치를 한단 말이에요. 사지 않아도 될 상품들 사고 굳이 바꾸지 않아야 될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하다 보면 점점 뭐가 커지냐면 지출이 커져요. 근데 지출이 커지다 보면 언젠가는 어때요?
내가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수입이 어느 순간 경제가 안 좋아하면 줄어들면 그 지출을 내가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출도 줄이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쪽팔려 가지고 그 지출을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좋은 차를 몰고 있다 하면 갑자기 뭐 뭐 예를 들면 람보르기니 몰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돈 너무 잘 벌어서. 근데 음, 이제는 더 이상 경제가 완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음, 내가 람보르기니 몰다가 갑자기 뭐 현대 뭐 무슨 모닝이라든가 뭐 그런 걸 몰 수가 없는 거예요. 말티즈 같은 거 몰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날 람보르기니 모는데 어느 날에는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네. 이제 이 저자가 사실은 얘기하는 핵심인 거. 이건 사실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안티프레지라고 하는 저자, 그 책의 저자 나심 탈레브가 얘기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걸 개념을 알아도 현실에서도 적용하는 건 이게 또 이론과 현실이 또 거기에는 또 막 뭐라고 하지? 산처럼 건너뛰지 못하는 뭔가 그게 있어요. 왜? 내 인생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로버트가 아니라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평소에 프레질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프레질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갑자기 안티프레질이 왠지 더 이득이 되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갑자기 안티프레질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음, 왜? 그동안에 그런 고만고만한 에너지를 쓰면서 프레질한 내 자신이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프레질한 게 환경이 예를 들면 내가 뭐 누군가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너무 배우자가 돈을 많이 잘 벌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애만 보면 돼요. 그죠? 음, 근데 음, 아이만 보면 되는 건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도 편하지 않아. 아이만 보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 하는데 세상에는 어려운 걸 굳이 고생한 걸 따지자면요. 아이도 봐야 되고 심지어 이제 임신했는데 출산했어요. 출산하고 병원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누워서 어느 정도 이게 돌아올 때까지 건강이 좋아질 때 커버해야 되는데 어떤 임산부는 출산하고 바로 또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고생을 굳이 따진다면 고생을 더 많이 하는 사람 분명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컨셉이 나를 프레질하게 만드는 건 끝이 없어요. 예를 들면 배우자가 돈을 벌어다 주고 내가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나 일을 안 해? 그리고 아이만 봐? 아이도 보는 것도 배우자가 내가 봤을 때 엄마로서 아이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또 뭐 이모를 써. 그러면 어때요? 돈이 있어가지고 계속 내가 해야 될 일을 축소하면서 나는 어때요? 더 호캉스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돈 하나의 편리성 때문에. 근데 이 여자의 삶에 뭐가 뺏겼냐면 안티프레질할 기회를 뺏긴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그 사람만 믿고 살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멋진 사람하고 결혼해서 돈 많은 남자랑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돈을 그렇게 용돈을 받고 있어도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나는 뭔가 어때요? 자꾸 뭘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나는 아직 어리고 지금이 제일 어리잖아요. 내가 아직 어리기 네. 때문에 뭔가 성취하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아직 해내지 못한 어떤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집에서 해, 뭐예요? 놀고만 있으면서 누군가 가져다 주는 월급을 가지고 혹은 월세 소득을 가지고 그렇게 있기에는 인간이 너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안티프레질에 대한 그 시스템을 파괴한 거죠. 어떻게 파괴했는데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원래는 되게 열심히 살았고 아동바동 막 이렇게 살고 밖에 나가서 굳이 내가 이득이 안 돼도 밖에 늘 나가고 막
그리고 거리가 어떤 거리든 상관없이 막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돈이 별로 안 되더라도 막, 어쨌든 부사를 막 하고, 막 이런 정신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어느 순간, 그게 어느 순간부터인지 내가 내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한 안티프레질한 환경, 안티프레질한 직업, 안티프레질한 성향을 잃어버리고, 프레질한 성향, 프레질한 직업, 프레질한 환경에 내가 스스로 노출한. 그래서 굳이 한국을 따진다면 한국이란 나라는 좀 많이 프레질한 환경으로 지금 돼 있어요. 아이들도 지금 막 이제 태어나서 하는 것들을 보면 어, 이 되게 심플한 거예요. 너무 이게 시스템이 단순해 버리면요. 아, 이거 뭐라고 하지? 프레질해져요. 안티프레질 시스템은 약간 미국이 좀 더 안티프레질해요. 한국보다는. 왜? 잡종들이 네. 많단 말이에요. 네, 어,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인종차별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창의력과 이런 그 말 그대로 잡다한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다각화돼 있어요.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한국은 좀 더 심플해요. 민족 자체도 단일 민족이고, 그리고 그 안에 되게 많은 어떤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럼 복잡하지 않은 게 왜 좋냐, 안 좋냐를 따지지 않고, 나를 프레질하게 만들 거냐, 안티 프레질하게 만들 거냐를 따져보면,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프레질하게 만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칠면조가 되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 내가 먹이를 계속 공급받다가, 먹이를 못 받거나 아니면 먹이를 공급받는데 내가 어느 순간 점점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대한 믿음.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일을 안 해도 국가가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국가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이제 날 때린다거나 어느 순간 음, 갑자기 바람 핀 걸 봤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도망가고 싶어도 내 경력은 싹 다 이제 무너지고 예전에 그 예쁜 그 몸매와 그런 건 다 사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 예, 너무 음, 나 자신도 봐봐요. 몸매도 안티프레질, 즉 땀도 내고 고통하고 싸울수록 어때요? 내 뱃살도 빠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프레질함 치면 점점 더 뚱뚱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지? 그냥 뺏기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나라별로도 얘기했지만 안티프레질한 사람, 즉 안티프레질한 방향이고 안프레질한 방향. 이 두 가지 방향만 제대로 인식해도 내가 지금 어디에 노출돼 있고 내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 네, 좀 요 정도면 아마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요, 대표님, 사람들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안티프레질하게 태어난 건가요?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한 환경이죠. 안티프레질하게 태어났다. 이 표현보다는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운이란 말이야. 내가 태어난 거 환경에서. 내가 뭐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누구 엄마 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 없이 태어 못 나는데 나 태어나는데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되게 불안한 환경에 태어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태어날 때 그 환경이 얼마나 안티프레질하고 그리고 그 안티프레질한 환경을 얼마나 지속하냐 그걸 얼마나 유지하냐 그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태어나는 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때부터 그 원리를 보면 사실은 경쟁이잖아요. 네, 수홍말이 어떤 정자가 네네. 난자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1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경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그쵸. 없는 애들은 거기가 꽂히다가 못 들어가가지고 두 번째 와서 꽂히는데 걔가 먼저 들어가면 그냥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그것처럼, 어, 그게 이제 자연이란 말이에요.
자연은 경쟁 구조로 어쨌든 얘가 얘를 잡아먹고 얘가 얘를 잡아먹고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안티프레질한 거죠. 왜? 네, 네, 강자만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 나온 그 자연이 그렇게 설계되는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혹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혹은 뭐 부부 사이에도 뭔가 부모가 자녀한테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아이를 망쳐버리는 거죠. 왜? 인간밖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 없어요. 예. 어, 오리들도 예, 지가 떨어지고 지가 멀리 떨어지고 이동할 때도 차길 건너다가 어디가 치이던가 어쨌든 걔네들도 수많은 오리를 놔도 중간에 죽거나 사라지거나 이게 다 경쟁 구조 안에서 그게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 네, 우리 새끼가 예쁘니까 보호한다 치고 우리가 무지하다 보니까 자연을 위배해서 프레질한 시스템으로 프레질한 환경의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바이러스 한 번도 접촉 못 해본 아이들, 싸워보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사회 나가면 다 박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제 안티프레질 한 거가 왜 중요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한 걸 좋아하지 어느 누구도 안락지대를 좋아하지 어느 누구도 아, 막 고통을 막 맨날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고통 안에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저자가 전 천재라고 생각하는 게 안티프레질 개념을 꺼냈잖아요. 그 네, 안티프레지라는 그 개념이 왜 책에 실려가지고 우리한테 이게 다가왔냐? 그만큼 이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스스로 파괴하고 내가 내 종족, 내 유전자를 파괴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계속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티프레지라 하면 저는 이 시스템부터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멋있고 존경스럽냐 안티프레지란 영역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안티프레지란 영역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더 존경스러워요. 예.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게 훨씬 우리 삶에서 되게 도움되는 게 이게 영업이라든가 이게 영업이 사업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자기 몸소 체험하면서 이걸 깨달아요. 왜? 대부분 실패하니까. 예. 음, 그래서 안티프레질의 안에 속성하는 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팅커링 전략이라든가 뭐 여러 개 실험해서 틀리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걸 하나 고르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지? 바벨 전략이라든가 뭐 전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티프레지라면 그 개념들 안에서도 또 그 개념을 잡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잡고 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부자들은 이거를 아주 이게 철저하게 이런 어떤 원칙을 지켜가면서 가는데 왜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내 장고가 계속 말라있고 힘드냐를 보면 안티프레질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 즉 프레질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역량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재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결국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약자가 되는 건 다른 거 없이 내가 훈련을 안 해 그렇고 그 훈련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얘기한 안티프레질을 했을 때 우리가 충격에 가했을 때 경제의 충격 뭔가 뭐 관계의 충격 배신의 충격 스트레스의 충격 세상이 나를 버린 충격 과거의 우리 가문의 충격 뭐 상처 이런 것들이 더 가해질수록 거기서 살아남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그거를 더해가면서 아예 오히려 여기서 그 압박 속에서 나보다도 더 고생했던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내가 이겨내는 뭔가가 있다면 그 사람 좀 더 안티프레질 하겠죠. 그리고 안티프레질한 사람이 지금 경제 시스템에 딱 맞췄을 때 어, 더 오히려 이득을 보겠죠. 왜? 우리가 권투 선수가 어떻게 보면 권투 영역에서는 아이스강이라는 사람보다는 더 안티프레질 할 거예요. 왜? 더 많이 주먹이 얻어맞으니까. 근데 권투 선수가 저보다 연애를 더 잘한다는 장담은 없어요.
왜? 권투 선수가 체질적으로는 되게 안티프레질한데 또 마인드 면에서 여자한테 차였는데 술 먹고 이상한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정신적인 면에서도 안티프레질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어떤 네, 할머니들은 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안티프레질 할 거예요. 막 예를 들면 레바논에 막 저기 네, 그 네, 전쟁이 막 났을 때 탱크 앞에 막 서가지고 막 오히려 네, 예, 뭐 전쟁나 자기 창문이 깨졌는데 막 군대 그 거기 막 가가지고 왜 내 우리 창문을 막 깨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쳐들어온 군대들한테 뭘 얘기했다가 총에 얻어 맞을까 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은 정신력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어, 키도 안 마른 새끼들이 뭐 한다고 남의 창문 유리는 왜 깨냐? 창문 유리 깨는 게 중요한 내 생명이 앗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비해서는 또 할머니들이 어때? 일반 그런 사람들보다 더 정신적으로 안티프레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프레질한 이 개념을 어디다 갖다 쓰냐? 예, 단순히 내가 운동선수로서 안티프레질한 건지 아니면 경제인으로서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이득을 취해 가면서 자본주의에서 더 안티프레질한 것인지. 그러니까 안티프레질을 또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충격을 가할수록 경제 위기가 뭐 2008년도에 한번 왔고 7년도 그죠? 그리고 네, 1997년도인가? 그리고 7년. 1923, 29년도인가? 28년도인가? 어쨌든 대공황 상황도 그것도 왔었고 뭐 어쨌든 IMF도 언제 터졌나요? 예. 그게 17년이요. 그런 게 터졌을 때 누군가는 안티프레지를 해요. 맞아요. 돈을 엄청 떼돈을 버는 거예요. 예? 왜? 아, 부동산 가격부터 시작해서 주식 가격부터 모두 다 세일이 들어가거든요. 막 50%, 80%씩 떨어지는데 아니 생각해봐요. 그때 내가 주워서 담 이게 내가 현금 있으면 어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하면 어때요? 왜 이게 이렇게 내재 가치가 싸지 하고 샀어요. 부동산도 그래요. 내가 맨날 보고 있었던 저 빌라, 저 땅, 저 건물이 와, 이 정도 지금 가격밖에 안 한다고? 근데 내 마침 돈이 얼마 있어요. 그걸 사면 나중에 10배, 15배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네. 누구는 이렇게 경제의 충격에 있어서 누구는 막 울고 불고 그랬을 때 누구는 어때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요, 대표님, 혹시 그 안티프레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따로 있을까요? 어, 저는 성향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환경은 우리를 좆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태어난 자체의 DNA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자가 네. 난자를 만나는 그 과정도 안티프레질한 거고. 그러면 원래 그런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 이 표현에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데 환경이 우리를 좆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환경이 우리 그거를 보존하게 만드냐. 그 차이겠죠. 환경. 예. 아, 어쨌든 저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안티프레질적인 이 요소는 반드시 어떻게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전략? 연료? 뭐 하여튼 그런 요소로 반드시 작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개념을 몰랐을 때에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게 내가 삶에 있어서 안티프레질 해줘야 되는 거가 있구나라는 걸 저도 배우면서 그걸 아는 거지. 그 전에는 어, 이 안티프레지적인 요소를 어떻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예 몰랐으니까요. 그런 개념도 몰랐는데 이제는 제가 또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안티프레지란 요소를 조금은 선택할 수 있는 저한테 그게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아주 명확하게 뭐 이렇다라고 하진 않지만 좀 뭔가가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PD님은 그런 환경에 있어요. 실제로 지금. 왜냐하면 네. 1번 관계에 있어서도 안티프레지랑 관계를 PD님은 택하는 것 같아요. 왜? 아, 일단 맞아요. PCM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가 쉬운 커뮤니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들어왔을 때 뭐야?
이게 눈깔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커뮤니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떤 언어와 이런 문화를 한국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는데, 맞아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뭐야 한국말을 하는데 나는 왜 못 알아듣네? 근데 못 알아듣는데 기분은 존나 더러워. 그거잖아요. 왜 더럽겠어요?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얘기하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뭐 내 성공, 내 것, 나의 이기심, 인본주의 그게 모두 다 어때요? PCN 커뮤니티에 딱 들어왔는데 별것 같지도 않은 걸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름 나는 이렇게 괜찮아, 난 괜찮게 살았어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 어필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마저도 PCN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박살 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처음에 무너질 때 사람들은 와,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어느 누구도 나한테 특히 중산층들이 그래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아이스강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다, 너 잘해, 너 잘해. 너 예뻐. 내 그 정도면 돼. 살 그만 안 빼도 돼. 너, 뭐, 그만하면 성공한 거야. 너, 뭐, 쉬엄쉬엄 하면, 해야 돼. 뭐, 그 사람의 어떤 생각에 다 뭘 던지냐면 위로와 공감과 이런 것들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피싱 커뮤니티 들어오면 니는 병신이야, 니는 닭대가리야, 니는 좀비야. 왜 생각 그 정도밖에 작게 못해? 왜 월 그 정도밖에 못 벌어? 왜 더 벌 수도 있고, 왜 더 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마치 그냥 모든 게 나를 다 바꿔야 되고 현실을 부정시키는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자체에 나를 부정하는 어떤 느낌이 들면 강력한 느낌이 들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더럽겠죠. 어, 일단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뭐야 나 여기 빨리 도망가고 나갈 거야. 여기 좀 이상한 커뮤니티인 것 같아. 이게 1번이고. 그리고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감추겠죠. 그런 척 하겠죠. 처음에는 끄떡끄떡 하면서 아 맞아요. 뭐 어느 정도 저도 또 공감되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깊은 내면의 것들을 제가 자꾸 쏘고 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네. 제가 건드리는 게 아니라 너보다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잘난 그 네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끝판왕에 있는 사람의 걸 가지고 네 창세기 3장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주는 그 문화와 언어와 그 어떤 파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달되는 그 문화들 그런 것들이 이제 충격으로 가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리고 이게 전달하는 사람도 세야 돼요. 어느 정도 이게. 왜냐면 음, 그 사람들 거를 내가 나이스하게 번역하거나 나이스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AI나 쓰고 챗 GTP나 써가지고 번역본이나 듣는 게 낫지. 내가 굳이 할 필요가 내가 퍼포먼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도구의 역할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그 직설적인 얘기를 제가 최대한 음, 그거를 얼굴에 대놓고 하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음, 저 같은 경우는 또 맨날 칭찬받는 걸 좋아하지 상대방 나를 오해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상대방의 그 창세기 그 3장의 그 안에 있는 내 성공, 나의 이기심들, 나의 어떤 음, 모든 나의 것들이 이제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흔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예. 네 거 겨우 그 붙잡고 있는 네 자녀, 네 편안함, 네 돈, 네 그 돈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응, 너의 어떤 그런 이기심, 네, 네, 너의 그 작은 코딱지만한 고민들, 그걸 가지고 징징거리는 거잖아. 그런 거를 너무 많이 건드리다 보니까, 예. 그 건드려가지고 사실 처음에 PD님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또 건드렸던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안티프레지랄 것 같아가지고 이득을 낸다고 했잖아, 아까. 네. 이득을 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또 나가서 분탕질하고 나가서 또 나름 안티프레질의 어떤
그 영역에서 내가 좀 뭔가 콜드콜드 배우고 유튜브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 다른 사람한테 돈벌이 수단으로 그걸 가지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는 실제로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설계된 그 컨셉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디님 같은 사람이 좀 순수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쉽게 유혹당하기 쉽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유혹당하고 나서 보통은 저한테 칼 꽂은 사람들, 배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혼자만 나가면 되는데 지금 피디님 같은 사람까지 끌고 나가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네네. 그런 사람들 끌고 나갔어. 그럼 문제가 생겼어. 다 해체됐어. 그럼 다시 돌아오냐? 안 돌아, 못 돌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때 그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그리고 저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은 통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면 사람들은 쉬운 사람을 찾아가지 더 어려운 사람하고 연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에이, 네네. 차라리 내가 저 정도 아니더라도 뭐 그만 하면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PD님은 이 PCM 커뮤니티에 연관된 사람들하고 연결되면서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2차로. 네. 네. 그 거기다 심지어 1대1 코칭을 또 했단 말이에요. 피디님, 네. 1대1 코칭이 제일 어려워요. 네. 1대1 코칭을 했다라고 하는 건 저희 빈도수하고 저랑 티카타카를 더 많이 아니, 생각해봐요. 한 명 대 여러 명으로 제가 줌으로 이렇게 하는 거랑 1대1로 전화로 365일 거기에서 하는 거 같을까요? 다, 당연히 음, 빈도수도 그렇고 다르겠죠. 네. 다르죠. 그러니까 그 강도를 피디님 오히려 돌아와 가지고 원래 강도도 아니고 더 센 강도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피디님도 뻔한 거 알아요. 뭐가 뻔하냐면 PCM에 들어오면 콜드콜 유튜브를 다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생각해봐요. 콜드콜 유튜브 내가 하기 싫으면 들어올까요? 왜? 어차피 아이스강은 저거를 예전부터 계속 저거를 강조하는데. 예. 그럼 들어오면 내가 그걸 했을 때 내가 안티프레지라고 변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피디님 하고 있는 거 그 수많은 자영업자 대표들을 그렇게 콜드콜로 만나는 거 누가 하겠어요? 못해요, 음,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피디님 어때? 들어와가지고 어때? 꾸준히 어때? 몇 명이 아니더라도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해서 내가 뭔가 큰 결과보다 그걸 하는 과정에 피디님이 측정 안 되는 그 이득을 얻은 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는지 일단 생각해 보면 일단 1번으로 고객을 얻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네. 저라는 사람을 일단 피디님 얻어요. 왜? 인맥을 항상 위로 쌓으라고 내가 누군가의 계약을 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립 서비스를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계약을 따는 과정에 내가 하는 정체성의 그 행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누가 보고 있냐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어요. 맞죠? 근데 네. 네. 그거를 보는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아, 저 사람은 진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그 감동을 받으면 어때요? 제 입장에서 오히려 피디님에게 거기에 그 다음의 플랜이라든가 거기에 더 가까운 어때요? 또 거기에 대한 시스템들을 어때요? 계속 안내를 해드리겠죠. 네. 저는 네. 그래서 인맥을 위로 쌓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인생에. 예. 인맥을 밑으로 쌓는 거 다 나보다 찌질이고 나보다 루저 같고 나보다 이상한 사람, 나보다 돈 없고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하고 인맥 쌓는 거 되게 쉬워요. 맞아요. 근데 나보다 뭔가 더 깊고 더 넓은 범위에서 심지어 나를 도와주려고 나한테 받을 정도로 나한테 좀 심각할 정도로 나한테 오해할 정도로 나한테 그렇게 피드백을 주고 나를 위하는 어떤 마음으로 뭔가 하는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왜? 내가 어, 굳이 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이 나이에 저런 말까지 들으면서 저런 것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또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이 모든 속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왜 그게 어, 우리가 성경 치면 고전인데 고전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왜 성경의 얘기를 많이 할까? 그 안에 우리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그 창세기 3장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꺾지 않고 그걸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냥 인간은 말 그대로 헛된 거를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 헛된 음, 거를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 네 고집대로 해봐라 해서 잘 되는 거 없어요. 인간은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인지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걸 인지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인지해도 금방 까먹어요. 왜? 우리는 코끼리가 아니에요. 코끼리는 네, 60년 평균 산다고 했을 때 이 메모리 사이즈가 우리랑 기억력 장치가 달라. 얘네들은 어렸을 때 뭐가 발생돼 우리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요. 어, 예. 네, 근데 우리는 금방금방 까먹어요. 우린 코끼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그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음, 늘 그 중요한 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늘 모니터링 해야 돼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예를 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예요. 목사예요. 네, 모니터링 늘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표는 무엇이고, 그거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냥 끝나는 네, 거예요. 왜? 집중을 안 하고 우리가 늘 음, 앞에서 많은 수많은 기업들이 반짝이는 유혹들 안에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lost. 네, 그냥 길을 음,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코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메모리를 그런 대단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24시간 기도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 삶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된다. 왜 안 될까? 혼자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이번에 수요일, 목요일 수련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놓치는 거 있는데 그게 뭘까를 내 입장에서는 그 놓치는 게 뭘까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네네,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놓쳤다라는 거 남들의 나를 봤을 때 사각지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음, 내가 놓쳤던 건 다른 거 없이 일요일에 예배하는 거. 예. 그거를 저는 우리가 기업적으로 영리 집단이다 보니까 비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을 아웃소싱하고 모든 면을 어때요?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거를 복제할 수 있는 게 저는 요즘에 인터넷이다 보니까 그럼 인터넷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끝난다고 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네네, 아니라 그 진짜 예배 했을 때 거기서 받는 그 아, 서비스와 그리고 그 상관관계가 있어요. 내가 의도치 않게 오늘 아침에 준비해서 그 가는 과정, 그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특별한 일이 발생 안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 악수하는 그 바이러스가 서로 손때 묻는 그 과정에서도 어떤 건강함이 이게 상호작용을 연결될지 우리는 그걸 측정 못 해요. 인간은 하도 메모리도 그렇고 우리 IQ도 그렇고 너무 한정적이고 작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가 측정 불가능한 영역을 우리는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단순히 인터넷으로 내가 듣는 건 측정할 수 있어요. 아, 이런 메시지를 해가지고 근데 내가 직접 만났을 때 오프라인에 사람 만나고 뭐 허그도 하고 어쨌든 뭔가 그 어떤 분위기에서 뭐 서로 말하다 보면 침도 튀고 그 같은 호흡을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속에서 뭐가 더 건강한 삶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제가 네, 그런 것들을 좀 놓쳤더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아 내가 놓쳤던 건 예배구나. 그리고 예배 안에서 뭐 집중 훈련도 있고 뭐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놓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를 예, 내가 혹시라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저희 어떤 평생 제자분들한테도 예, 좀 이제 또 같이 아, 수련도 하자 해서 초대를 한 거예요. 네네, 아, 네. 두 번째, 너무 많이 헷갈려.
아,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제가 이 질문들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다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지는지 참 그게 너무 신기한데, 두 번째 질문이요. 신뢰거든요. 이게, 이 신뢰가, 이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 신뢰가 뭐 인간관계, 부부관계, 또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진짜 이 신뢰가 정말 중요한데, 이 신뢰가 뭐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이 신뢰가 왜 중요한지. 뭐 그거는 더 말할 게 있겠어요. 신뢰가 제일 중요해. 신뢰가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저는 신뢰가 평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판. 아, 평판. 평판이 나쁜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피디님은? 아니요. 평판이 그 사람이 만든 브랜드고 신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평판이 안 좋은 여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소문이 야, 저 여자는 아무 남자나 잔다더라. 이런 평판이 네. 딱 남자들 사이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 여자를 볼 때마다 브랜드화돼요. 아, 저 여자는 음, 아무나 자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아, 저건 또 저렇게 연결되겠구나. 이렇게 인간은 멍청하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평판이 안 좋고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저 여자하고는 진지한 관계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예. 그리고 남자도 그런 거예요. 내가 부부 생활 하다가도 남자가 어느 순간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왜? 바람 폈다거나. 그러면 생각해봐요. 바람 폈다라고 하는 건 상상이 안 돼요? 피디님은? 저는 진짜 겪었기 때문에. 어, 바람 피면 상상이 돼요. 아, 바람 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얘가 딴 년이랑 잤다.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네. 딴 년이랑 잤다라고 하는 건 나랑 했던 행위와 딴 년이랑 잤다는 그 행위가 오버랩되면서 어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핀 그 이후에 나랑 같이 밥 먹는데 그런 게 갑자기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바람 폈다는 이유 하나는 평판이 한 번 그냥 봐봐요. 평판을 만들기까지는 수년이 걸리지만 평판을 깨는 데는 몇 초, 몇 분이면 돼요. 그렇죠? 네, 그쵸. 그게 비대칭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밥 먹을 때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은 나한테 친근함을 그냥 배포하는데 내 입장에서 나한테 잘해주는데 오히려 나는 이상하게 의심이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난 그러고 음, 싶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네네. 신뢰가 어느 만큼 중요한가를 물어봤잖아요. 평판이 그쵸. 어느 만큼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미신 같은 평판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봐봐요. 평판이라고 하는 건 진짜 깨면 안 되는 평판도 있지만 또 깨야 되는 평판이 있어요. 예를 음, 들면 내가 착한 사람이야. 그 착함이라고 하는 정의는 아,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얘기를 못 하고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맨날 그 사람한테 맞춰서 하는 것들. 그리고 시간도 내가 오버가 됐는데 그 시간도 오버가 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말을 하고 하니까 그 듣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다 착한 프레임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착한 프레임에 빠져 있다 보면 모든 사람들 나를 만났을 때 다 나를 그렇게 대접해요. 예. 네네. 그러다 보면 나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 인격을 사람들은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는 막대하지? 그게 뭐냐면 내가 착하기 때문에 어때? 나를 만만하게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음, 네. 누군가는 트럼프라는 대통령한테는 감히 못 그러는데 다른 대통령한테는 막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게 뭐냐면 사람 사이에서도 어때요? 그 레벨이 생기고 그게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판을 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평판을 깨야죠. 착한 평판. 내가 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착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일찍 들어가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원칙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죠? 근데 일찍 못 들어가는 어떤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어 술을 뭐 회식 자리에서 더 붓거나 아니면 뭔가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놈을 뭐 예를 들면 뭐 누구를 모시느라 되게 집을 원래는 10시는 들어갈 수 있는데 막 새벽 2시에 들어갔어요. 새벽 2시 들어간 명분이 뭔지를 보면
될 것 같지도 않는 사람하고 뭔가 대화라고 술 마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느라 뭔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막 보통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착한 프레임에 빠지다 보면 봐봐요. 일찍 들어가서 잠을 자면 이튿날에 또 하는 활동에 지장도 없을 텐데 착한 프레임에 빠져가고 혹은 나의 감정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그날 아 그래 모르겠다고 하다가 보통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판은 때로는 깨는 것도 필요한데 깨지 말아야 되는 평판이 있고 깨야 되는 평판 이게 뭐냐면 모든 양날의 검, 그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 신뢰를 내가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신뢰가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봤을 때는 그 능력을 내가 쟁취하기 전에 나를 붙잡고 나를 족쇄같이 나를 붙잡고 있는 미신과 평판들을 지키는 그 쓸데없는 평판을 지키기 위한 그 과거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계속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PCM에서 1대1 코칭 받으면 저는 이런 걸 다 깨부셔요. 뭐 어떤 음, 평판을 깨부시면 절대 안 되는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양보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제거하고 반드시 깨부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그거를 결단하지 못하니까 저 같은 사람 일단 코칭하면서 그걸 결단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네. 결단했을 때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예. 왜? 음,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거 혼자 어떻게 해내요? 왜?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걸 당연히 여겨왔던 사람을 제가 일대 코칭하면서 그 당연했던 거를 당연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면 큰일 나는 게 아니야 하는데 결국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아, 이런 평판을 깨뜨려야 되고 이런 미신은 깨뜨려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새로운 경험이 나오는데 그 새로운 경험 하려면 옆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예, 어느 정도 개입해서 당신은 이 시스템은 프레질한 시스템이고 이거는 그대로 가져갔을 때 당신은 이런 미래가 나올 거고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예측되잖아요. 왜? 너무 이게 프레질한 사람은 예측이 돼요. 안티 프레질한 음, 사람은 미래가 예측이 잘 안 돼요. 트럼프 같은 사람은 안티 프레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래가 예측이 잘 안 돼요. 근데 프레질한 사람들은 특히 지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런 사람은 예측이 네.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한테 코칭 받냐? 프레질하기 때문에 저한테 코칭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 프레질한 사람이 프레질한테서 코칭 받으면 도움을 못 아, 받아요. 근데 프레질한 사람 안티 프레질한테 코칭 받다 보면 도움을 받아요. 왜? 안티 프레질한 사람 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답을 주겠지라고 예측하는데 그 예측을 빗나가는 경우가 또 많아요. 왜? 그게 안티 프레질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건 그건 거예요. 그게 신뢰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 그게 전문성이고 왜? 대부분 사람들이 전문성을 말로는 전문성인데 전 전문가를 많이 못 봤어요. 주변에도 다 입이 있어가지고 다들 컨설턴트야 내가 보니까. 예.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조금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면 컨설턴트가 돼요. 남자들도 조금만 뭐 알면 어때요? 여자들 자꾸 오빠 막 이런 어떤 자기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 들어만 줘도 되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도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걸 써먹었다면 다이어트 나보고 하고 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조언을 들었다면 그것만 듣고 내가 다이어트 됐다면 씨발, 이미 됐어. 이미 몸매가 완전 뭐 10kg, 20kg도 빠졌어. 네 얘기대로. 근데 다이어트에 대한 조언과 어떤 이런 피드백과 맞는 말을 듣는다고 다이어트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전문성이 없어요. 다들 그냥 챗 GTP에서나 얘기하는 그런 어떤 조언과 남들이 뻔한 조언들을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진짜 창의적이고 진짜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을 받아쳐서 이제 사려 깊게 그 상대방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군유사 하나 얘기 드릴게요. 네. 제가 잠 못 자는 병에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뇌 과부와 코르티솔이 너무 과다 분비돼가지고 교감신경이 너무 각성돼 있어서 부교감신경이 상당히 떨어지면 잠을 자다가 열대 뼈씩 깨요. 밤에. 네. 근데 그 증상이 최근에 약물 치료도 안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근데 그 아, 안 증상이, 드시고 계세요. 아, 예, 그 증상이 사라졌어요, 지금. 어, 아, 그 증상이 어느 만큼 사라졌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깼어요. 어, 그리고 6시간 그냥 잤거든요.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의사라고 치고 유튜버들 중에서 의사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어, 사람들 뭐 챗GPT, 그록 막 다 제가 막 어쨌든 집착 5개월이면 피디님 내가 전문가 돼요, 여기서. 내 음, 자율신경계 실조증에 관한 전문가가 돼요, 제가. 근데 음, 5개월 안에 시달리다가 최근에 이게 네, 해결됐는데 떻게 해결되는지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한번 저기 뭐야 추석에 왔었단 말이에요. 그 네, 추석에 와가지고 제가 그날에 잠을 못 자가지고 약 먹고 자고 이튿날에 아버지가 역으로 갈 때 그 역에 제가 모셔다 드리려고 아침에 주차장에 걸어가는데 갑자기 주차장이 시꺼매지면서 운전석에 타야 되는데 시꺼매지면서 제가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날에 원래 평소에 약 안 먹는데 약물 먹고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4시에 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시꺼매져가지고 내가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걸 저희 아버지가 보고 돌아가서 뭐 어떤 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다려서 막 보내겠다고 하고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생강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내가 5개월 동안 별거 다 해봤는데 생강은 먹는 거는 안 해봤는데 어쨌든 생강을 먹으려면 뭐 꿀을 살짝 넣고 그걸 뜨거운 물에다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네. 좀 마시고 그걸 좀 뭐라도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걸 쭉 마시고 하는데 그거 알아요? 좋아졌어요. 생강 아,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라 네, 뜨거운 물 먹어서 좋아졌어요.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 되게 많이 먹었어요. 예, 뜨거운 물을 호호하면 지금도 제가 이게 뜨거운 물이거든요. 원래는 이게 그냥 미지근한 물을 다 먹는데 이게 뜨거운 물을 가지고 찰 지금 이게 근데 뜨거운 물 먹다 보니까 이게 순환이 됐나 봐요. 몸에 순환이 돼가지고 잠을 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 줄 몰랐거든요. 심지어 제가 단식을 하면서 일일 일식했는데 그 일일 일식도 자율신경 실조증 걸린 사람들 환자들한테는 일일식이 안 좋대요. 그것도 내가 아, 최근에 알았어. 자, 그러면 봐봐요.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병원을 다 다녔고, 그리고 네, 온갖 실험을 다 했고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됐어요. 심지어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추석에 왔을 때도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네, 네. 요 이틀에 어때요?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해결이 완전 됐다라고 하는 걸 내가 계속 꾸준히 해봐야 돼. 근데 방금도 너무 각성돼 있어가지고 5개월 동안 10번씩 깬다는 건 내가 교감신경이 너무 각성돼 있어가지고 잠이 잘 안 와요. 밥 먹어도 졸리지 않아요. 난 원래 밥 먹으면 자야 되거든요. 밥 먹으면 졸려가지고 뭔가 몸에 네. 들어오면 이게 소화되면서. 근데 방금도 피디님하고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졸 뻔했어요. 네, 아, 잠깐 누워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창의력이 부족해요. 피가 순환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따뜻한 물 마시는 거 그 초점이 출발점이 생강이었단 말이에요. 그 생강을 먹기 위해서는 꿀을 좀 넣고 따뜻한 물 넣고 그 따뜻한 물 많이 마시. 지금은 무슨 차인가 했잖아요. 스포나이, 네, 카몰 스포나이. 예, 뭐 어쨌든 그런 잠을 좀 더 도움이 되는 차를 마시고 있어요. 음, 근데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따뜻한 물을 먹다 보니까 이게 순환이 돼가지고 내가 자는 거야. 그럼 피디님 어, 생각해봐요. 내가 잠자기 위해서 졸피뎀 같은 거를 그 센 거를 먹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네. 잠을 자기 위해서 그냥 피를 잘 순환시키니까 잘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 어느 누구도 챗 GTP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브에 나오는 의사들이 다 뭐 약에 대한 약물에 대한 부작용 뭐 이걸 먹어도 괜찮다 좋다 뭐 이런 어떤 모든 피드백을 줘 어느 누구도 당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보세요. 그리고 소금물이 아니라 음, 소금도 같이 먹어주세요. 뭐 이런 조언 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일 일식에 대해서 당신이 그리고 내가 모든 의사들을 만나면 의사들 내가 어떻게 식습관이 어때 이걸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신기하죠. 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없어요. 요즘에 전문가다라고 하는 치장된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이런 식으로 못해요. 제가 5개월 시달리다가 결국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어요? 우연의 발견으로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로 생강을 먹으라고 하는 거 그 조언을 그냥 저는 기대하지 않고 따랐을 뿐인데 거기에 연관된 또 우연의 따뜻한 물이 몸속 난 따뜻한 먹는 물 스타일이 아니에요. 노인들이 나 따뜻한 물 먹는 젊은 사람들 네, 네, 따뜻한 물 먹는다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이해돼요? 네, 근데 네, 최근에 네. 여름이었잖아요. 지금 가을로 그렇죠. 들어왔으니 여름에 누가 네, 따뜻한 물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나는 그거 시달린 거예요. 1월부터 그쵸. 내가 5월부터 이 문제가 터졌으니까 잠을 못 자는 병. 5월, 6월, 어, 7월, 8월, 9월. 지금 그렇죠. 10월이잖아요. 10월 이제 딸? 중순밖에 안 됐는데 지금 9월이면 5개월 넘었어요, 지금. 근데 이틀 동안 지금 잤다니까? 신기하죠? 원래는 중간에 10번씩 깨요. 혹은 8번은 깨요. 근데 지금 이걸 통해서 내가 이게 문제 해결됐다는 건 너무 놀라워요, 지금. 지금도 믿겨지지 않아요. 그만큼 뭐가 포인트예요? 신뢰. 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없구나.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구나. 우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구세주가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정작 음, 문제에 시달리고 5개월 동안 시달리면 피디님, 제가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 여기에 막 튕겨 나올 정도였어요. 여기에. 조금만 아, 뭔가 이게 압박이 가거나 뭐 이러면 여기가 혈관이 튕겨 나와요. 그리고 따뜻한 물 샤워하고 나면 혈관이 튕겨 나올 정도로 전 제 혈관이 박살날 줄 알았어요. 왜? 잠을 못 자면 일단 혈관 문제가 터져요. 근데 잠을 자니까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게 얼마나 굿뉴스예요. 근데 이 굿뉴스, 이거를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거를 어느 누구도 어때요? 창의력이 부족해서 의사들마저도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상세하게 나한테 디테일하게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검사나 시키고 여기에서 뇌에 과부하가 걸렸으니까 이걸 우리가 약물 치료 지속적으로 해봅시다 하면서 그냥 약물이나 떼어주고 한 달 뒤에 가면 또 약을 그냥 또 그걸 먹어서 뇌압이 더 상승되면서 여기 지금 말하면 아팠는데 지금 말하면 아프지도 않아요. 대박 아니에요? 네, 그것도 제가 네, 수련회라고 하는 교회 가기 전날이랑 수련회에서 거기 1박 2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날 밤에 제가 걱정했어요. 집에서는 내가 나름 잘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다양하게 잘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수련회 갔을 때 약도 안 챙기고 갔단 말이에요. 네, 혹시 그날에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네, 네, 근데 그날 밤에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잠을 중간에 3시 반에 나 제가 늦게요. 그건 깼어요. 깨고 또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깼더니 한 7시인가 깼어요. 총 6시간 잤거든요. 어제는 10시, 12시 반인가 누웠는데. 전문가가 없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경험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저는 알려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1대1 코칭에서 얼마나 더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이 그러니까 제가 제 제자들을 바뀔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건 저는 이런 거를 좀 똥인지 된장인지 진짜 제가 직접 제 몸으로 온손 몸으로 실험하면서 경험했던 지난 15년의 그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줬던 그 내용이 너무 와닿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게 네, 네,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 다 맞아요, 겉도는 조언과 겉도는 전문가들을 가짜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계속 사기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네. 맞아요. 저도 초가 넘어가. 사기당해, 저도 그만 당하고 싶은데 대신 하나님 정말 저를 예뻐하나 봐요. 문제 해결을 하는 자꾸 이 능력을 키워주고 있잖아요. 저를 키워주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네, 감사해요. 네, 자연이, 따뜻한 물이라고 하는 건 캐모마일. 예, 아까 차 이름 생각나는 이 네, 자연이에요, 물을. 이 맞아요. 물을 마셨더니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셨더니 그리고 소금을 때려 먹거든요. 빨간 소금. 네.
그랬더니 거기서 전해질이라든가 오히려 분비되면서 내가 잘 수 있었다. 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음, 정말 많은 네, 어떤 과학적인 약들을 실험하고 뭐 했는데 다 소용없어요. 물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어.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진 계기가 야채, 그 생과일, 네. 생야채를 갈아가지고 다 냉장고에 넣었는데 그걸 매번 냉장고에 그 찬 거를 매번 먹으면서 1월부터 먹었는데 그 문제가 5월에 터진 거예요. 4개월인가 먹었단 말이에요. 네. 어, 그 3, 4개월 먹었던 그게 5월에 터져가지고 각성되는데 심지어 각성됐을 때 나는 내 마라톤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또 다시 잠을 못 자는 병에 걸렸다라고 착각해가지고 아, 더 열심히 이 스무디만 먹어야 되겠다. 네. 헬스장 다니는 거를 넘어서 그냥 이걸 더 열심히 먹어야겠다 생각했던 그거를 떼고 좀 잤어요. 그랬더니 또 계속 안 좋아진 거예요. 왜 계속 이게 이것도 뗐는데 왜 안 좋아질까? 그게 뭐냐면 기존의 그 찬 게 내 위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게 다 갈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내 대장으로 들어오면서 시스템에서 안에 모든 호르몬을 다 교란시켰던 거예요. 이미 나를 파괴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음, 걔가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평소에 따뜻한 물도 안 먹던 사람이다 보면 이 모든 혈류가 어때요? 혈류가 도는 거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차질이 생긴 거예요. 예. 잠잘 땐 네. 잠자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교란돼가지고 호르몬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근데 따뜻한 물 하나에 어때요? 혈류가 돌면서 어때요? 그 영양 뭐 어떤 이런 것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재해석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때 내 위가 난 나쁘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찬 거를 수개월 동안 늘 먹으면서 내가 중환자도 아닌데 그거 원래 중환자들 먹는 처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 어, 근데 제가 콜레스테롤을 잡으려고 어때요? 똥 피하다 똥차에 맞았다라고 하는 게 그건 거예요. 봐봐요. 콜레스테롤 잡다가 어떤 돌팔이 의사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한테 살을 깊지 못한 조언으로 중환자들한테 줬던 어떤 레시피를 나한테 줘서 그거를 갈아 먹었더니 나 열심히 갈아 먹은 죄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잠 못 자는 병에 걸리고 잠 못 자는 병을 고치다가 수많은 약을 먹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 겪으면서 있다가 대체 이거는 언제 해결할 거야? 아, 이러다가 사람 뒤질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심혈관 질환이 오고 뭐 뇌혈관에서 이제 시작되면 뭐예요? 뇌졸중, 뭐 심근경색, 뭐 다양하게 다 온단 말이에요. 네, 네, 재밌죠? 이게 신뢰예요. 저는 이게 전문성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엉뚱한 걸 붙잡아가지고 우리 삶이 좆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전문가, 잘못된 것들을 붙잡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걸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제가 반복해 얘기하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네. 네, 이 신뢰가 사실 이 비대칭성이라는 게 또 오늘 또 하나 또 저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신뢰가 이 비대칭성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대표님께서 이것도 알려주셔가지고 깨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깨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다. 아, 이것도 되게 오늘 또 알아가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또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저도 대표님께 교육을 받으면서 배워가고 또 깨달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최근의 깨달음인 거고, 지금 15년 동안 지금 이렇게 대표님께서 그 위대한 이성을 붙잡고 계시면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지금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를.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처음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이 언제이셨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깨달음이었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정확하게 어떤 깨달음이 너무 많은데 그 첫 번째 순간은 언제지 어떻게 기억해? 그러게요. 그 깨달음. 어떤 깨달음 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좀 많을 것 같아요. 뭐 비즈니스적인 면에 있어서 예전에도 이런 네. 비슷한 류의 질문한 적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시스템 해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면에 있어서 그럴 거고 아 그러게요. 이 깨달음 비즈니스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람을
음, 그 사람, 아까 그거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대표님을 통해서 저도 그걸 안 거예요. 아, 사람은 다 이렇게 똑같으니까 뭐 이런 부분을 딱 건드리면 사람들이 다 뭐, 다 이렇게 다 똑같구나라는 걸 어느 지점에 있어서 좀 그거를 아셨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아,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되는 타이밍은 없지만, 그거는 있어요. 사람이 뭘 하면 된다 보다는 뭘 하면 안 된다를 먼저 배워요. 예. 제가 사람들을 이제 코칭을 그동안 많이 하면서 뭐가 안 되는구나를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구나를 배운 거죠. 처음에는 뭐가 안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다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경험이 점점 많이 생기다 보면 아니구나를 배우게 돼요. 그게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거가 이거예요. 사람은 머리가 우리가 뭘 배우면요. 인식 체제를 배워요. 인식론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배워요. 과학도 그렇고 물리학도 그렇고 모두 다 인식이에요. 인식. 우리가 그걸 굳이 실험을 안 해도 그거를 인식하면 배울 수가 있어요. 인간의 심리학은 이런 거예요 하면 그 심리학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원리로 비즈니스가 운영이 돼요 하면 그걸 인식할 수 있어요. 여자와 남자의 사이에는 이런 겁니다라고 하면 인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김창무 강사님 그런 어떤 쇼를 보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공감하고 하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리고 네, 뭐 김희경 강사도 똑같고, 예. 그리고 이런 교수님들 나와서 막 강의하고 막 유튜브를 보면 모두 다 뭘 얘기하냐면 인식론적 사고방식에 대한 우리가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잘 조근조근 잘 명확하게 설명하면 인식이 돼요. 아, 이게 이런 시스템을 돌아가는구나. 인식이 돼요.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인식이 돼요. 책을 읽으면 이해되는 건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굳이 안 하더라도 남의 간접적인 경험을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인식이 돼요. 인식하는 건 인식이에요. 네, 인식에서 그 다음 단계를 저는 배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현실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그게 다음 단계란 말이에요. 어, 저희가 이제 교회 가면 우리는 포럼 같은 걸 해요. 네, 네. 포럼 같은 걸 하다 보면 좀 더 이제 소규모로 포럼 하다 보면 그 성도들이 자기가 나름 인식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럼 네, 그 인식한 거에 대해서 왜 목사님의 어떤 설교라든가 이런 걸 듣다 보면 내가 머릿속에 인식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네, 저 문제구나. 아, 우리 인간이 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저런 컨셉, 저런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달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 안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강아지한테 그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강아지는 못 알아들어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알아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복제 가능해요. 근데 복제 네, 가능한데 복제가 50%짜리 복제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들을 때는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제가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네,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 이해된 거를 현실에서 적용하는 건 또 다른 게임이에요. 전 이거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또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제가 사람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그 교회에 인식되는 체계 안에서 그렇게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잖아요. 음, 네. 어, 사람이기 때문에. 왜 교회 그렇죠. 안에서는 모두 다 자기의 최고의 베스트 버전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베스트 버전을 배우려고 거기 가요. 거기에는 에너지가 엄청 커요. 그걸 최고를 음, 배우려고. 그리고 나눔도 그렇고 나의 최고의 베스트. 우리가 교회 가는데 옷을 막 입거나 아니면 옷을 막 이상하게 막 다 벗고 가거나 냄새 펄펄 나고 교회를 안 가요. 제일 나의 베스트 버전으로 어때요? 사람들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나를 그런 장소에 놓일 때는 어때 예의를 갖춰서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홀로 있을 때보다 교회 갔을 때 그 모습이 더 멋있고 더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이는 모습이 최상의 버전의 모습인데 우리가 사실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것들은 교회 모습의 최상의 모습도 있지만 그 외에 내가 홀로 있을 때 더 최상의 모습을 우리는 어때요? 가지고 살아야만이 진짜 교인다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 같은데 나오면은 씨발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삶을 살면 네네.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네네. 근데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평판이 좋다가 밖에 나오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네네. 교회에서는 모두 다 눈이 다 카메라예요. 근데 나오면 아, 어때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예. 분연의 모습. 말 그대로 쌍놈 씨발년 취급 내가 스스로 어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쓰레기처럼 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앞에서는 막 뭐 하나님 믿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뒤에 가서는 어때요?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돼요? 안 된다 된다 이걸 떠나서 그냥 그게 너무 간사하잖아요. 사람이 이게 너무 그렇죠. 네.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현실에 내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교회인에서 그 최고의 버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사람을 네. 만났을 때는 모두 다 술 마실 때도 난 너희 최고의 친구야. 나 오늘 널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하는데 술 깨면은 최고의 친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 완전 배신자거나 완전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술 마실 때는 어때요? 막, 막, 그렇죠. 네, 네. 막 날린 거예요. 예. 근데 술만 깨면은 다 자기 현실에 어때 돌아가가지고는 이기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는 것 같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신어적 체계에서 배우다 보면 사람 모두 다 천사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내가 느끼고 배우는 면에서 아, 내가 저걸 놓쳤지 하면서 깨닫고 회개해요. 근데 그놈의 회개를 우리가 평소에 홀로 있을 때도 내가 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때요?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음, 떠난 게 진짜 죄인데 그걸 속속을 이게 쪼개보면 집중하지 못한 죄가 진짜 죄거든요. 근데 왜 집중하지 못하냐? 다른 유혹에 들어오고 다른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유혹이 너무 많다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이 어떻게 아, 기능하냐? 다른 유혹이 있다라고 교회 가면 그 유혹이 많이 어때요? 없어져요. 네, 네. 근데 현실에서 나와서 혼자 있잖아요. 다른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 있으면 스마트폰하고 함께 스마트폰 안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기서 벌거 벗고 있는 여자가 보이면 그 여자를 계속 보고 싶은 게 남자예요. 안 그래? 근데 교회에 앉아 있는데 벌거 벗는 거를 내 화면에 나오면 그걸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카메라가 많은데 너 뭐해 보는데 남자 여자 벗고 있는 거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인신어적 체계에서 내가 똑똑해지고 PCM에서 내가 보고 배우고 갑자기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저는 이거를 깨달았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인간은요, 경청하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인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인간까지 내가 변화하려면 내가 대체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냐? 나는 이거를 내 현장에서 배운 거예요. 그걸 배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아, 인간은 내가 인신론적 책에서 내가 목사님이라든가 내가 트럼프라든가 뭐 다양한 그 대단한 위대한 이성을 얘기해 주고 그 말씀을 전달해 준다고 이 새끼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나는 현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해돼요? 아, 인신론적 체계에서는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서 자기 현장에서 혼자서 홀로 있을 때 집중을 안 하네? 또 이상한 짓 하네? 내가 이렇게 정력을 썼는데도 그게 전혀 효과를 발휘 못하네? 그럼 어떻게 발휘할까? 어떻게 이걸 기억하게 만들까? 난 그거를 지금까지 15년 동안 연구해 온 것 같아요. 그 아, 15년 동안.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인들하고도 대화하다 보면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인들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네. 대해서 예?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교인들 중에 누가 가장 괜찮은 교인일 것 같아요, 비님 생각. 모른다. 맞아요. 모른다. 근데 대부분 제가 만난 교인들과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년간 그걸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인식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안다거나 알 것 같다라는 교인이 99.9%예요. 성도들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자기만 몰라요.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말을 할 때 컨설턴트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 교회의 성도들 99.9%는 컨설턴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99.9%가 컨설턴트인데 그 컨설턴트가 나한테 주는 조언이 마치 제가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모든 세상의 의사든 유튜브 의사든 대단한 의사든 그 모든 사람이 나한테 주는 조언하고 똑같아. 먹히는 조언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창의력이 그만큼 부족한 컨설턴트, 부족한 전문성, 전문성의 현저히 전문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 최한석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인정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최한석 목사님의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얼만큼 그게 부흥했고 이걸 보지 않아요. 저는 뭘 보냐면 지극히 아주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왜? 그 비즈니스는 되게 측정 가능하게 딱 보이는 그 결과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부목사님 되다가 쫓겨나가지고 자기의 음, 전셋집에서 1월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한 거예요. 그게 2018년도인가 됐어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성도들 이번에 수련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 과정을 어, 다 알고 있어요. 거의 9년이라는 시간에 전 다 봤어요. 저는 그거를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여요. 비즈니스 음, 관점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해낸 거예요. 근데 교회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도님들은 그만큼 최현석 목사님에 대한 그 그게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걸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때요? 되게 이분을 보호하려고 다들 어때요? 노력하는 거예요. 왜? 최현석 목사님 말 그대로 그 봉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사명자자. 예. 근데 포인트는 거기에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신어초 체계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소비자로서 이해를 했다고 모두 다 최한선 목사님처럼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음,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할 것처럼 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걸 15년 동안 저는 뭘 깨달았냐? 저희 현장에서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전문성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모른다예요. 저는 저보다 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물론 많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전 주변에서 못 봤어요. 어느 누구도 못 봤어요. 예.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사람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일단 1번 자기 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어때 다양한 모형에 투자를 해서 알려고 해요. 성경만 아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절대 몰라요. 왜 그러냐? 다른 책들을 보는 눈과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그거를 봐내는 그 고전을 읽어내는 그 해독법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나의 인신론적 체제에 빠져가지고 그냥 내가 해석하고 싶은 그 감정, 그 마음대로 해석할 뿐이에요. 음, 네. 그 말은 뭐냐면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다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진짜 우리 최한선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협력해서 가는 건 사실은 갈 수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카메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두 다 어때요? 찬성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할 거예요. 왜? 다 누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다들 어때요? 컨설턴트 아니 컨설턴트를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딱 나오면 진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들어올 수 있기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냥 사려 깊지 못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그 15년 동안 본 거 저는 제가 깨달은 건 딱 그거예요. 현실이 기능하는 것과 인신어적 체계에서 내가 깨닫고 배우는 거랑 이게 차원이 달라요. 현실은 현실 안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홀로 있을 때도 끊임없이 저희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필요가 없으면 오지 않아도 되고 설득해서 교회에 올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왜? 진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치유받고 내가 거기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내가 홀로 있을 때는 어때요? 만약 홀로 있을 때도 내가 그 교회에서 그 치유받는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안 그래?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교회는 될 수 있어. 근데 이론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교회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제 사실 고민이 딱 그거였어요. 내가 음.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가서 그 교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한계가 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어때요? 혼자서 못 하니까 교회에서 협력을 해서 어때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혼자서 교인이라고, 아니, 교회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또 이것도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다들 어때요? 완벽한 어떤 그 모습을 최대한 자기 퍼포먼스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가짜라는 거예요, 대부분.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딱 나오는 순간 현실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뭐 또 내가 달갑지 않은 어떤 불신자 뭐 아니면 뭐 남편하고 싸워야 되고 또 현실적인 카드값에 시달려야 되고 또 현장에 갔을 때는 또 수많은 유혹에서 내가 계속 시달려야 되고 여기선 이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을 현장에서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직업을 잘리더라도 그거를 지켜가는 그 힘과 배짱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딱 돌아가는 순간 거니 그냥 거기에 있는 현장에 도취되고 유혹되고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한테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당신들 집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몇 명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현실에서 네가 아무리 인신어조 체계로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는 막 떠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는데 현실에 돌아가서도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까지 하냐를 봤을 때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 저는 제 목사님 말고는 못 봤어요. 못 아, 봤어요. 그게 우리의 가야 되는 방향인데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예. 그 인식을 그것도 그런 거. 이 교육을 사실 있다 보면 뭔가 좀 안다라고 착각을 사람들이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작 이 현실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이 자기 기만에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제 파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표님께서 늘 겸손하시잖아요. 나는 아직 모른다. 그 말씀을 늘 하시는데 그게 글쎄요. 되게 저희가 볼 때는 되게 많이 아시는 분인데 왜 저렇게까지 표현을 하실까라고 또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근데 또 대표님께서 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또 PCM에 가장 와서 먼저 깨지는 게 이 주제 파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 주제 파악이 또 저는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이 주제 파악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주제 파악이 정말 중요한데요. 주제 파악을 만약 못 하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서 알 것 같아. 이 과정을 행위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약 주제 파악을 못하면. 마치 내가 PCM을 안다, PCM을 알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PCM을 음, 나도 내 PCM을 몰라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그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자꾸 가둬놓는구나, 스스로가. 그러니까 경험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책 한 권만 읽는 사람하고는 아, 절대 대화도 하지 말라고. 이해하자고. 맞아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은요, 모형 체제가 그 한 권이기 때문에 그 모형이 확신이 만 배 엄청. 차이 있어요. 확신이 만 배 차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가 이 세상 잣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네. 저는 그렇게 살기에는 만약에 예를 들면 그 책 한 권이 그냥 교회라고 생각해봐요. 그 책 한 권이 그냥 성경 한 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책 한 권이 한 인간이라고 생각해봐요.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음, 예. 저는 성경을 다양한 읽기, 거를, 네. 저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다른 책들도 많이 읽어야만 성경의 위대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 얘기가 이 얘기라고 하는 해석까지도 다양한 식으로도 어때요? 필터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요, 직감적으로 그게 맞을 거야라고 하는 그 빠른 뇌가 가동되면서 그거를 그냥 붙잡고 사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의 전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행위하는 사람들은 전 절대 안 믿어요. 왜 음, 그렇게 우리가 IQ가 아무리 대단해도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알려고 하는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에서 알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느라고 바빠요. 하나님에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위에서 보면 말이 많아요. 아, 그리고 그 말을 많이 네. 하는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육성한 제자가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실어적 체계를 계속 상대방한테 설득하고는 있지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놓쳤을까를 보면 말을 더 안 하고 오히려 어때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거나 상대방한테 질문한다거나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장 지금 우선순위는 이거라고 하는 것들이 다 차곡차곡 쌓이지. 그냥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이걸 인신원적 체계가 좋으니까 너 다이어트 해. 그래야 건강해. 그걸 계속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 그래서 음.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과소평가를 하면 나 자신을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때요? 생각해요. 나 자신을 생각보다 나는 좀 지적이고 생각보다 나는 큰 걸 잃었고 생각보다 나는 좀 어, 뭔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이제 모른다라고 더 생각하는 순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겸손하게 배우는데 막 배고파요. 막 배우려고 해요. 이게 모르는 사람의 태도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수련회 갔잖아요. 수련회 네, 가면 거기 또 앉아서 목사님 이게 강단에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왜냐면 옆에서 다른 사람은 다 뻔하게 나랑 어떻게 소통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그냥 뻔해요. 그럼 난 내 입장에서는 뻔하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찾아가요. 그래서 나도 답을 얻은 거예요. 찾아가니까 답을 얻는 거예요. 난 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뭘 놓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난 찾아가는데 내가 얻은 답은 예배의 힘이에요. 그 답을 얻었으니까 피디님한테도 초대를 한 거고. 그래서 그날을 같이 또 얼굴 뵙고 하면 좋잖아요. 예. 네, 음, 행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답을 얻었으니까 저는 그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답이 없다. 제 지금까지 피디님 초대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제가 변하니까 다 변하더라고요. 음, 아, 네, 저는 오늘 마무리를 또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거 하나 꽂혔어요, 대표님. 주제 파악을. 이 주제 파악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주제 파악이라는 단어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내가 주제 파악을 어느 시점에서 내가 하고 있겠다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는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도 이 주제 파악이라는 단어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제 파악을 하고 있어라고 이게 또 사람이 또 이렇게 돼버리는 게 참 너무 간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심을 잃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또 다시 오늘 또 느끼면서 이 주제 파악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마무리 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